이제 기사 나온 게 네. 올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계약 건수가 총 액수로 따지면은 1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20조 원 시대에 신호탄을 쏘아 올릴 다음 빅딜은 어디서 기대할 수 있냐. 이번에 ABL 바이오가 일라일릴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지만 네. 여전히 추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혹은 다른 큰 기업과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좀 팁을 여쭤보자면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타겟인가 정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하나의 큰 호재가 나오면 더 큰 호재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네, 글로벌 투자 생활 수익 포착러 명민준입니다. AI 버블론이 기술주를 흔들고 있는 사이 그 틈새를 제대로 파고든 주인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바이오인데요. 기술 수출, 임상 모멘텀, 금리 인하 기대까지 이 삼박자 랠리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라이릴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은 수십조 원짜리 신약 기술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움직이는 중인데요. 어떤 기술 그리고 어떤 기업이 다음 빅딜의 주인공이 될까요? 오늘의 쿨투템, 신약 시장의 메가딜을 부르는 기술 항암제,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바이오, 그중에서도 항암제 시장인데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왜 이 시장에 수십조 원을 베팅하면서 앞다퉈 핵심 기술을 사들이는지, 항암 신약 혁신의 방향을 결정짓는 진짜 퍼즐 지금부터 하나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LS증권 애널리스트이자 현재 유튜버 원리버를 운영하며 바이오 신약 투자 분석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죠. 강하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좀 잘 되나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라서 저는. 아, 그래요? 네. 이 바이오가 좀 들썩들썩하면 조회수랑도 연관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조회수가 유독 좀 더 잘 나오고 잘 있긴 나오고. 합니다. 어느 쪽에 좀 구독자들이 관심 많아요? 저희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네. 그쪽에 맞춰서 또 해야 되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대형 바이오 기업들 얘기를 해주거나 업데이트를 해주면 유독 관심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와 같은 플랫폼 3사에 대한 얘기를 가장 기다리시고요. 혹은 기술 이전 기대감이 높은 기업이 어딘지에 대해서 다뤘을 때 확실히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거 관심 좀 많은데. 네. 그래서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뭐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자면 이제 기사 나온 게 네. 올해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계약 건수가 엄청 많다. 네. 올해까지만 해도 16건. 총 액수로 따지면은 1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0조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시기가 갈수록 더 커지고 있다. 그러면 20조 원 시대에 신호탄을 쏘아 올릴 다음 빅딜은 어디서 기대할 수 있냐.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의 특성상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서 첫 번째 캐시카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체 신약 개발을 같이 좀 추진을 하는 방향을 추구해야만 하는데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돈도 많이 들지만 시간도 정말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그 기술을 접목시켜서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여러 파이프라인을 기술 이전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기술 이전 계약이 늘어나고 총 계약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기술이 접목된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진전이 계속되고 있고, 임상이 진전되면 어쨌든 효능을 사람에서 테스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당연히 그 기술 그리고 그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점진적으로 그냥 구조적 성장의 초입 혹은 초반에서 살짝 레벨업한 2단계 정도, 아니 100단계까지 있다고 한다면 2단계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온 시점이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은 멀지만 더 좋을 일만 남았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요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음 딜은 어디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좀 궁금해 하시는데 작가님이 실제로 좀 약간 잠재적 후보군으로 좀 평가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번에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릴리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지만 네. 여전히 추가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들은 그 이후 또다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아져요.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더 큰 기업 혹은 다른 큰 기업과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ABL 바이오 대표님 간담회에서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2건 이상의 협의를 또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해주신 만큼 네. 기술 이전 계약은 언제나 열려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알테오젠과 리가켄 바이오인데요. 네. 플랫폼 3사들은 언제 어떻게 누구와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기술력은 입증이 되었는데 초반에 몇 년 전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을 때보다 임상 진전이 많이 되면서 그 플랫폼의 기술력이 입증이 이미 다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의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면 이 플랫폼에 어쨌든 다른 질환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물질을 붙여서 또 새로운 후보 물질을 만들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이 있기에 기술 이전 계약은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알테오젠의 SC 제형 변경 플랫폼, ABL 바이오의 뇌혈관 장벽 투과 BBB 셔틀 플랫폼, 리가켄 바이오의 ADC 플랫폼은 모두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한다 혹은 임상이 들어갔다 해서 뭐 무조건 기술 이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글로벌 대형 제약사가 원하는 기술이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유추하기 위해서는 몇 년 전부터도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기술 이전 계약과 혹은 인수합병을 많이 체결하고 있는 기술이라는 게 확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ABL 바이오 이번 이제 릴리와의 계약에서 눈여겨본 기술 포인트, 이 딜이 갖는 글로벌적인 의미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라이 릴리는 글로벌 1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가장 큰 대형 제약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젯바운드, 이 마운자루 이후에도 계속 성장해야 하는 비만 대사 스토리 2막을 생각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겠지만 어쨌든 차세대 약물들도 만들어내야 네.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뇌와 근육까지 아우를 수 있는 BB 셔틀 플랫폼이 필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역할을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가 가장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았나. 여기서 말하는 BBB 셔틀 플랫폼은요. 뇌혈관 장벽을 투과해주는 뇌혈관 장벽이 두껍다 보니까 뇌의 질환을 야기하는 곳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두꺼운 걸 뚫어주는 이 두꺼운 걸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BBB 셔틀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IGF-1R이라는 타겟 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뇌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근육에도 발현이 되어 있고요. 근육이 아니라 뭐 몸 곳곳에 발현율이 높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BBB 셔틀, 특히나 ABL 바이오의 그랩바디 B는 뇌와 근육 쪽까지 타겟을 할 수 있는 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랩바디 B가 일라이 릴리에게는 새로운 타겟으로 좀 매력적으로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뭐 물론 ABL 바이오가 이미 레퍼런스가 없었으면 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는데 사노피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고 네. 올해 4월에는 GSK와 플랫폼 계약을 또 체결을 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사노피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몇 년 동안 추가 기술 이전 계약이 없었는데 사노피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파킨슨 치료제 ABL301이 임상에 진입을 해서 임상이 진전되면서 사람에서의 효능 데이터가 어느 정도 발표가 되니까 기술 이전 계약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올해가 된 것이고요. 사노피와 GSK가 이미 한번 검증을 해줬고 네. 그러니까 일라일리는 조금 마음 편하게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비만 근육 질환 전략을 얹어서 GLP-1, GIP 거기에다가 이제 중추 근육 타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를 본 건데 일라일리가 다음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그림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 딜이었으면 또 이 정도로 매력적이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지분 투자까지 이번에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 투자라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ABL 바이오와 앞으로 좀 계약을 확장시켜 나가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의미한 딜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뭐 ABL 바이오,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많은 바이오 기업들이 또 있을 텐데 우리나라가 이런 바이오 기술에 뭔가 인프라적으로 강점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걸 잘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네. 원래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기술력도 많이 보유하고 있고 특허권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해외에서 연구를 해서 이제 그걸 우리나라에서 진전시킨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 기술력 자체를 아주 명확하고 잘 보유한 기업들은 많은데 이거의 명확한 기전을 증명해내야 결국에는 기술 이전 계약으로 이게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걸 최근에서야 도달하기 시작한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타겟에 대해서 새로운 좀 업그레이드된 플랫폼을 많이 개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 있는데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더 좀 경쟁사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 특허권이나 기술을 보유한 사례들이 좀 있어서 항암제나 뇌질환 쪽 혹은 최근에는 비만 당뇨 쪽까지 네. 좀 확장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글투 주제가 이제 항암제 시장이에요. 항암제 시장 안에서도 여기가 뭐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나눠진다고 네. 치면 요즘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어가 면역 항암제, 네. ADC. 전 세계 항암제 매출 1위는 면역 항암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쪽은 ADC. 네. 이 두 기술이 이것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면역 항암제랑 ADC랑 이게 뭐가 개념적으로 다른 건지 좀 기초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면역 항암제는 면역 세포를 이용해서 암 세포를 공격하는 기법인 거고요. 뭐 당연히 ADC는 표적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제인데 항체와 약물을 접합시킨 항체 약물 접합제입니다.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이름 면역 관문 억제제, ADC는 항체 약물 접합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두 분야는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항암제 시장 안에서 서로 좀 다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달리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면역 항암 요법 그리고 ADC 이 두 분야가 에스모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가장 발표를 많이 한 분야이자 가장 대형 제약사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분야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 특히 PD-1, PD-L1 계열 많이들 키트루다 하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알테오젠 네, 때문에. 네. 근데 이 PD-1, PD-L1 계열의 면역 항암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약물이고 1년 올해 기준으로 40조 원 정도 팔린 약물이다 보니까 지금은 완전 독보적인 1위이기는 합니다. 다만 고형암에서 표준요법의 백본이 된 만큼 상당 기간 항암제 매출의 중심에 있을 가능성은 높은데 2028년 전후로 특허 장벽이 있기는 해서 빅파마 입장에서는 ADC나 또 차세대 면역 항암제, 이중항체 이쪽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 구조인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몇 년간은 여전히 1등일 거지만 이미 많이 올라왔고 이미 몇 년간 성장률이 가팔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이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재투자를 덜 하지 않을까. 완전히 PD-1, PD-L1 단일 타겟으로 치자면요. 네. 그런데 차세대 면역 항암제와 같은 이중항체 아니면 ADC 이쪽은 정말 이제서야 커지고 있는 시장이죠. ADC는 아직 시장 규모가 작다라는 인식도 있어요.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ADC 쪽에 투자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기술 이전 계약도 많이 하고 있지만 허투나 트랍2 이런 타겟에서만 아직 유의미한 파이프라인들이 상용화됐고 그 외의 타겟에 대해서는 여전히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있고 개발이 필요합니다. 네. 허투 타겟의 NO2를 통해서 ADC는
엄청난 효능을 낼 수 있다는 게 입증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트랍2 타겟의 ADC가 그 다음 왕자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독성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면 허투, 트랍2에서는 새로운 왕자를 차지할 기업이 나타날 것이고 저는 그게 리가켄 바이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A를 잘하는 기업, D를 잘하는 기업, C를 잘하는 기업이 또 따로 있어서 서로 ADC 기업들끼리 기술 이전 계약이나 협력을 많이 체결합니다. 아, 서로 또. 맞아요.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 좀 팁을 여쭤보자면 네. 사실 이 바이오는 내가 전문가로서 너무 잘 알고 있어도 이 네. 기술에 대해서 사실 주가는 또 이제 완전 달라요. 완전 또 다른 영역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기술, 이 기술은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또 다음 임상에서 뒤통수 맞는 경우도 네, 있는 거고 맞습니다. 이런 팁 같은 걸 하나 주신다면 어때요? 투자자분들이. 우선은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기술을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관심 있어 할지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겟이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관심 있게 볼 만한 타겟인가 정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이 타겟에 대해서 이 물질과 비슷한 약물들이 기술 이전 계약과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것만 보더라도 임상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덜 나올지라도 어느 정도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임상 데이터가 기대치보다 안 나왔을지라도 글로벌 다른 기업들, 같은 타겟으로 하는 물질이 있는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효능이 조금이라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세론이 기회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보통은 90% 이상의 확률로 성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글로벌적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 본다면 이 항암제 국한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은 이 항암제 기술 개발 방향을 어떤 영역에 좀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만약에 글로벌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요즘은 뭐 미국 주식이나 뭐 해외 주식도 많이 하시니까 이 글로벌 빅파마들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좀 유의미해 보이십니까? 물론 글로벌 빅파마 중에서 항암제가 아니라도 그냥 성장세가 가장 가팔라 보이고 투자도 많이 해놓은 기업이라고 하면 일라이 릴리죠. 그래서 일라이 릴리는 지속적으로 지금 신고가 달성하고 있고요. 매출 성장세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그에 따라서 계속 많이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일라이 릴리뿐만 아니라 저는 화이자도 다시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이자가 코로나 이후 주가가 거의 7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인데 우선 배당 성향도 너무 좋고요. 배당 성향도 너무 좋은데 지속적인 투자를 코로나 때 번 돈으로 많이 해놨고 ADC 과거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시젠이라는 기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젠을 인수함으로써 ADC 쪽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한 지금 그리고 이중항체, 면역항암요법 이중항체를 3S 바이오로부터 인수한 화이자가 한 번쯤은 이런 비만 혹은 뭐 항암제 쪽에서 좋은 임상 데이터를 발표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 화이자도 한번 턴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ADC랑 이중항체 면역항암요법에 모두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좋은 데이터 나와주면 그때가 화이자의 턴을 볼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연말부터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항암제 분야에서 주요 임상 발표 등이 대거 예정이 되어 있다. 그럼 이 중에서 좀 지켜봐야 될 기업 그리고 어떤 파이프라인 이런 거를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저는 니가켄 바이오와 오름 테라퓨틱이 연말 학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리가켄 바이오는 저번 달에 개최된 월드 ADC에서도 어워즈를 2개나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리가켄 바이오는 월드 ADC에 참여를 할 때마다 베스트 ADC 플랫폼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우수상, 최우수상에 계속해서 선정이 되고 있어요. 벌써 7번째 수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월드 ADC라는 학회가 정말 별로인 학회가 아니라 다이치 산쿄라는 글로벌 ADC 1등 기업도 참여를 해서 수상을 받고 있는
학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ADC 탑 티어에 들어간다라는 걸 입증해 주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장려상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진짜 잘해야 주는 거. 그렇죠. 최우수상, 우수상이 정말 ADC 잘하는 기업들에게만 어. 돌아가는 상황이고요. 네. 이 ADC 어워즈에서 주목해야 할 유망 ADC 부문에서도 지금 익수다 테라피틱스의 기술 이전한 헐트 ADC LCB14도 최고상을 수상했어요. 이 헐트 ADC인 LCB14가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년에 중국 쪽으로 유방암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N02가 내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페이로드 때문에. 네. 그 내성 시장에서 다른 페이로드를 접목시킨 리그캔바이오의 헐트 ADC가 각광받을 수 있는 시점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냥 ADC는 아니고 TPD 스퀘어드라고 해서 이 ADC에서 드럭 부분, 이 페이로드가 단백질 분해제인 기업이 있어요.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오름 테라퓨틱도 애쉬 12월에 개최되는 미국 혈액학회에서 ORM1153의 전임상 데이터를 발표하는데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ORM1153의 경우 항종행 활성을 이미 확인을 했고 결국에는 독자적인 GSPT1 분해 페이로드를 접목시킨 기술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데이터를 한 번 더 제대로 확인을 한다면 이미 임상에 들어간 BMS의 기술 이전한 파이프라인의 넥스트로 다시 한 번 더 기술 이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 1월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됩니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참여를 하면서 AI 바이오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항암제는 언제나 제약 바이오 섹터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항암제 분야에서도 ADC와 면역 항암요법 그중에서 이중항체 쪽 다시 한번 관심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인수 쟁탈전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대형 제약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화이자가 메세라 인수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노보노디스크가 상향 인수 제안을 하면서 둘이 막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화이자가 인수를 하긴 했지만 그런 인수 쟁탈전을 통해 인수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바이오 섹터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요소거든요. 그만큼 좋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줄 의향이 있다는 게 입증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인수쟁탈전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기술 이전 계약 혹은 인수 합병 한두 건 나와주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의 트렌드가 어떤 건지 비만 당뇨는 뭐 당연히 가져가는 건데 거기에 항암제, ADC와 면역항암요법 얘기 한 번 더 나와주고 엔비디아를 통해서 AI 바이오 쪽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술력이 입증이 될지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같이 껴있는 AI 바이오는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뭘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다양한데요. 네. 환자들의 데이터를 어느 정도 필터링 해주는 것도 네. 그러니까 환자들의 데이터나 환자들의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 해주는 그런 플랫폼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 후보물질을 발굴해주고 후보물질 설계해주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이 있고요. 네. 세 번째로는 진단을 할 때 진단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높여주는 AI 진단이 있고 네 번째로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재생 플랫폼들, 장기 재생 플랫폼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AI 구조 예측도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한 바이오 섹터는 무궁무진하고 이제서야 그런 성장의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AI 바이오는 엔비디아가 좀 끌어주면서 그리고 구글도 최근 자회사인 아이소모픽 랩스로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진출을 하고 있고 완전 순수 AI 기업인 오픈 AI, 네.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 AI도 룬드백과 소모피셔 사이언티픽과 협력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만큼 빅테크들이 AI 바이오 쪽에 투자를 정말 많이 늘려나가고 있고 협력을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거는 사실상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이 M&A 전략이나 혹은 뭐 딜의 그 트렌드 이런 거는 좀 읽어볼 수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까? 원래 한동안 고금리 기조였잖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가 지속되면서 뭔가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하기 시작했고 오. 4분기가 원래 기술 이전 계약 그리고 인수합병 성수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건수가 좀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 들어갈수록 기술 이전 계약이 확실하게 활발해진 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예.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메세라의 인수 쟁탈전을 통해서 대형 제약사들이 정말 괜찮은 기업이면 웃돈 주고 살 의향이 있다는 걸 보여줬는데 메세라 인수뿐만 아니라 11월 14일에 룬드백이 아바델이라는 회사에 상향 인수 제안을 제출했어요. 아바델이라는 회사가 이미 알커메스에 인수가 된다고 10월에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룬드백이 상향 인수 제안을 제출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좀 괜찮은 타겟이거나 아니면 검증된 자산인 경우, 그러니까 인상 데이터가 명확하게 잘 나온 경우에는 이 상향 인수 제안을 계속 갑자기 제출하는 거예요. 당연히 물밑에서는 여러 빅파마들이랑 인수 협의를 하고 제안서를 받겠지만 발표는 통상 그냥 한 군데가 하고 끝인데 네. 요즘에는 뭔가 좀 아쉬운 건지 아니면 특허 절벽을 앞둔 기업들이 많은 건지 특허 만료를 앞둔 의약품들이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정말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블록버스터급 의약품들 특허 만료가. 그러니까 대형 제약사들도 이제는 조금 급한 상황에 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이런 인수 상향 그리고 더 높아지는 인수 프리미엄으로 이어지게 된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겹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일라일릴리 아니면 노보노디스크가 R&I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어요. 일라일릴리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일라일릴리가 바로 몇 주 안에 R&I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그런 식의 굉장히 공격적인 경쟁이 요즘 보여지고 치열하네요. 있다. 이게 바이오 섹터에는 훈풍을 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가 지지부진할 때도 미국 바이오 지수는 신고가를 달성했고요. 네. 미국 바이오 ETF 중에서 한국 분들이 좋아하시는 미국 바이오텍 ETF 3배 라부가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최근에. 네.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주가 상승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것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작가님은 실제로 이 주식 포지션 네. 바이오 쪽에 많이 좀 포진이 되어 있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막 주식을 많이 하진 않지만 거의 바이오 쪽에만 거의 투자를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 이제 딱 뭐 상한가 가거나 이러면은 도파민이 쫙 터지잖아요. 제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아, 사실 도파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게 업계에 계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의 경우에는 한 기업이 엄청난 호재를 발표해주면 그 아래까지 이게 효과 수급이 몰리더라고요. 기대가 또 그쵸. 커지니까.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결국에는 바이오 쪽은 하나의 큰 악재가 나오면 그 악재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큰 호재가 나오면 그 호재가 더 큰 호재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그리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 우리 바이오 섹터는 조금 더 큰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주제가 항암제니까 항암제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기업 뭐 한두 곳 정도 소개를 해주신다면? 아까 학회 모멘텀 있다고 말씀드린 예. 리가켄바이오와 오름 테라퓨틱을 저는 굉장히 깊게 보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의 경우에는 플랫폼 3사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금 기술 이전 계약이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ADC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한 건 정도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트랍2 타겟의 ADC인 트로델비가 1차 치료제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 넥스트 트랍2 ADC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리가켄바이오가 개발 중인 LCB84 트랍
TAR2 ADC가 얀센의 기술 이전이 됐거든요. 음. 얀센이 이걸 옵션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옵션 행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 2,600억 원 정도 유입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다시 한번 바이오 훈풍을 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름 테라퓨틱은 말씀드린 대로 이 페이로드의 단백질 분해제가 표적 단백질 분해제가 접목된 새로운 페이로드이며 결국에는 이게 새로운 컨셉이기 때문에 임상에서의 효능이 입증되면서 기업의 가치, 플랫폼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도달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에스모에서 유의미한 임상 데이터를 발표했지만 최근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했었던 지아이노베이션의 경우에도 인터루킨2라는 이노벤트와 다케다가 최근 총 계약 규모 16조 원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에 항암제가 3종이 있었어요. 네. 그중 하나가 인터루킨2와 PD-1을 타겟하는 이중항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중항체 중에서도 물론 VEGF, PD-1 다 좋지만 인터루킨2의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 거라고 저는 그 계약이 확인을 해준 것 같아서 지아이노베이션의 CD80 그리고 인터루킨2를 타겟하는 이 GI102도 임상 데이터가 에스모에서 이미 잘 나왔기 때문에 임상 진전이 됨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요거를 뭐 보신 분들 중에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저게 무슨 뜻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힌트를 많이 주신 것 같으니까 또 인터넷에 차분히 좀 찾아보시면서 여러 가지 공부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작가님과는 좀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한 이 항암제 이야기, 요즘 왜 바이오가 시장에서 다시 존재감을 찾고 있는지 감이 조금 더 잡히셨을 것 같습니다. 큰 돈이 움직이는 곳에는 늘 이유가 있는 법이죠. 여러분의 바이오 투자 생활에 이번 항암제 분석이 새로운 기회를 여는 단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빅파마가 수십조 원을 베팅하는 신약 혁신의 전장 항암제,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기회를 함께 짚어주신 강하나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